말했듯이 이제 양극성 장애에서 재발이 되게 중요한 이유는 이 질환이 되게 만성적인 코스를 밟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한번 사파가 좀 발생하면은 이제 75%가 사실은 적은 숫자고요. 이게 100% 재발한다라는 연구도 있을 정도거든요. 75%는 대체로 이제 회복과 재발을 이렇게 반복하고 10%는 그냥 꾸준히 항상 이렇게 사파를 가진 상태로 유지가 된다라는 게 정석적이고 결국은 그러면 15%만이 한번 발병했으면 완치가 되는 질환인 거예요. 그래서 이 병을 환자에게 설명을 할 적에도 사실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이 이 병은 만성적인 질환이고 그래서 반드시 당신이 이 병을 그냥 당뇨병처럼 계속 관리를 하셔야 된다라고 저희는 항상 설명을 해드리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굉장히 어쨌든 정신질환이 있다라는 게 싫어가지고 뭐 여러 가지 이제 낙인 효과라든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존감이 상당히 손상되기 때문에 약을 안 먹으려고 하시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은데 절대로 그러면 안 되고 당뇨처럼 그냥 약 먹고 꾸준히 관리를 해줘야 되는 병이다라고 설명해 주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한 20년 동안을 쭉 관찰을 해보니까 최소 3번 이상은 사파를 겪더라라고 해요. 그러니까 되게 크로닉한 문제고 사실 최소라고 했는데 거진 1년에 한 2번, 3번 정도는 사파를 겪는다고 합니다. 평균적으로는. 그리고 이제 바이폴라 1 디스오더에서는 이제 일평생 한 9번의 매닉 에피소드를 경험을 한다고 하는데 사실 뭐 매닉 에피소드만이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죠. 매닉 에피소드는 정말로 이렇게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굉장히 심각한 증상을 초래하기 때문에 대체로는 입원 치료를 하니까 그걸 좀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고 실제로 매닉 외에도 그냥 하이포매닉 에피소드나 경조증 에피소드나 아니면은 이제 우울 사파들이 끊임없이 중간중간에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사파는 굉장히 많고요. 그러면 조증이 없는 그 뭐 사이클로사이미아나 아니면 바이폴라 2 디스오더는 그러면 좀 약화된 형태냐라고 하면 절대 그렇지는 않아요. 왜냐하면은 바이폴라 2 디스오더 같은 경우는 일단은 그 바이폴라 1 디스오더에 비해서 훨씬 더 많고 긴 우울 사파를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 생활의 어떤 기능적 측면에서는 이 사람들이 훨씬 더 안 좋아요. 결국 어려움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사이클로사이미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가 되게 관심이 있는 그런 어떤 바이폴라의 사회적인 기능 손상 같은 게 굉장히 두드러진다고 해요. 보더라인 디스오더하고의 그 공병률도 상당히 높고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바이폴라 스펙트럼 디스오더들이 결국은 굉장히 만성적인 질환이고 어떻게 보면 성격적이라고도 할 수 있을 정도의 질환이고 그래서 반드시 이제 재발에 대해서 임상가가 되실 여러분들께서 알아두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이제 바이폴라에서 한 가지 되게 특징적인 부분이 뭐냐면은 재발을 하는 장애인데다가 거기다 더해서 재발이 되게 자주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단극성 우울증에 비해서 양극성 우울증이 연간 사파수도 더 많고요. 그리고 더 치명적인 거는 이렇게 재발을 하잖아요. 그러면 재발을 하면 할수록 그 사파에서 사파 간의 그 간격을 이제 한 사이클이라고 하는데 그 사이클이 점점 짧아집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노년기 바이폴라 환자들은 거의 때로는 사이클로사이믹한 그런 형태를 보이거든요. 자잘하게 그냥 이렇게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그런 형태를 보이기 때문에 굉장히 삶의 질이 안 좋아지는 장애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래서 뭐가 대체 이 양극성 장애의 재발을 예측을 하거나 혹은 뭐가 트리거가 돼서 이렇게 자꾸 재발을 하냐 여기에 나오는 것뿐만이 전부가 아닙니다. 되게 많은 요인들이 개입을 하고 뭐 스트레스풀한 생활 사건들 혹은 뭐 이렇게 불규칙한 circadian 리듬들 이 사람들도 잠도 되게 이렇게 가끔 안 자거나 좀 이렇게 불규칙한 생활들 많이 하거든요. 그러거나 아니면은 뭐 임신도 특히 위험하고 임신에 준하는 어떤 호르몬 변화 같은 것도 되게 중요하고 그리고 뭐 이제 아무래도 나이가 그 어릴 때 발병을 했거나 아니면 뭐 로우 소시오 이코노믹한 스테이터스를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지적 능력이 좀 떨어지거나 뭐 이런 사람들 혹은 좀 코모비드가 있거나 이런 사람들은 당연히 예후가 안 좋아요. 그 점점 더 재발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인터 에피소드 중 그러니까 사파가 없을 때에도
그 사파에 준할 정도의 그 정도 증상은 아니지만 좀 어느 정도 증상이 완전히 관해되지 않은 채 남아있는 경우에도 증상이 다시 재발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집니다. 그리고 계절이 바뀜에 따라서도 재발을 쉽게 하죠. 그래서 주로 이제 봄에 그 매닉한 분들이 지금 되게 많이 오세요. 그리고 이제 이 장애는 기본적으로 유전성이 되게 높아서 패밀리 히스토리가 있다라고 하면은 조심을 하셔야 돼요. 근데 이제 이런 모든 것들 플러스에서 훨씬 더 많은 요인들이 이제 프레디터가 되고 트리거가 된다라고 설명이 되고 있는데, 근데 제일 문제가 뭐냐면은 이 요인들이 첫 사파하고는 되게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어요. 에볼라가 딱 처음에 발병하는 데는 되게 관련이 있지만 그 이후의 재발에 대해서는 아주 두드러지는 역할은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들이 자잘하게 영향을 미치는 건 알겠는데 아주 핵심적으로 이거야, 이게 바로 트리거가 돼라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아직 밝혀내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그냥 임상에서는 약간 시기가 오면 발병한다?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정말 이렇게 되게 난감한, 환자에게도 환자가 제가 뭘 잘못해서 다시 재발을 했냐, 혹은 이걸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냐라고 이제 물어볼 적에, 정보를 얻으려고 할 적에 그냥 운이 나빴다라는 말밖에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양극성 장애 연구들에서는 재발에 대한 연구들은 특히나 이제 어떤 예측 요인을 찾기보다는 그게 너무 불가능하다 보니까 이제 실무적으로 프랙티컬하게는 주로는 전구 증상을 찾는 데 집중을 해요. 왜냐하면은 전구 증상이 나타났을 때, 그러니까 아직 완전히 풀블로우는 사파가 아닌 시기에 조기 양리학적인 개입을 해주면 그게 본격적인 병으로 이제 전환이 되는 거를, 그러니까 본격적인 사파로 전환되는 게 좀 감소가 되고 증상의 심각성도 좀 감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환자들은 항상 약을 먹고 있는데, 기본 안정제를 항상 먹고는 있는데, 그 용량이 이제 증상에 따라서 조금씩 증량되거나 아니면 감소되거나 이렇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옆에 제가 그 릴랩스의 사인들을 좀 적어놨었는데, 뭐 대체로는 그냥 임상을 좀 보시다 보면 오고 있구나, 그분이 오시고 계시는구나, 약간 이런 느낌이 조금 들어요. 실제로 좀 환자가 많이 변하기 때문에, 행동 양상이 꽤 변하기 때문에 특히나 이제 매닉이나 하이포매닉한 에피소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아무래도 유주얼한 상태보다 더 말이 많아진다든가 아니면은 에너지가 되게 높아지고 또 그 목표 지향적인 행동들이 막 늘어난다든가, 아니면 이제 사고가 아주 막 질주를 하는 거는 아니지만,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사고의 속도가 빨라지거나 여기저기로 이렇게 사고가 좀 목표 없이 튀어나가는 경향이 생긴다든가, 아니면 이제 주로는 성적인 행동이나 아니면 돈 쓰는 문제들이 이제 릴랩스가 시작될 쯤 하면은, 그러니까 정구 증상쯤에 나타나기 시작해요, 실제로. 그래서 뭐 이제 남자친구, 여자친구를 사귀러 활발하게 돌아다닌다든가 아니면 클럽 같은 데 간다든가 이런 일들도 실제로 많고, 아니면 뭐 돈을 많이 쓴다든가 분수에 맞지 않을 정도로 그런 일들도 많고, 그 다음에 이제 전반적인 활동량가 되게 많이 늘어나고, 제가 봤던 어떤 환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 임상 환자는 아니었지만 실제로 되게 갑자기 기분이 좋아지면서 많이 걸어 다녔어요. 되게 많이 걸어 다니면서 내가 운동량이 늘었으니까 되게 건강한 거야 라고 생각을 했지만, 네, 정구 증상이었던 거죠. 디프레시브 에피소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가 이거는 약간 리뷰 논문에서 배치를 한 건데, 로스 오브 인터레스트, 그러니까 흥미의 저하와 잠이 많아지는 증상이 가장 좀 특징적이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전형적인 우울증이랑은 약간 달라요. 전형적인 우울증에서는 대체로는 우울감과 이렇게 좀 깔아앉는 느낌도 분명히 들지만 그렇게까지 막 많이 자지는 않거든요. 잠이 오히려 좀 줄어듭니다. 그래서 잠이 어떤 식으로 줄어드냐면은, 대체로 전형적인 우울증에서는 어떤 서카디안 리듬 자체가, 일주기 리듬 자체가 앞으로 이렇게 당겨진다고 해요. 그래서 잠의 후반기에 일찍 깨버리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아침에 더 좀 기분이 안 좋다든가 이런 일이 나타나는데, 이 양극성 장애에서의 우울 심텀은 전반적으로 그냥 잠도 늘어나고 뒤로 좀 딜레이 되는 양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아침에 되게 못 일어나고 이런 일들이 많고, 그 다음에 이제 축축 처지고 전반적으로 약간 실제로 옆에서 관찰을 해보면은 이 사람이
좀 에너지를 축적하고 있다라는 느낌이 드는 그런 단계가 됩니다. 이런 증상이 나타났을 적에 그래서 빨리 이제 양리학적인 개입을 해줘야 되는데, 근데 실제로는 그게 되게 안 돼요. 안 돼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사파가 뿔뿔로 오는 상태일 때 결국은 개입을 시작하게 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환자가 일단 통찰이 되게 없어요. 특히나 이제 우울증 같은 경우, 우울사파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불편하잖아요. 우울감이 드니까 본인이 불편해서 이렇게 찾아오는데 클리닉으로. 조증이나 경조증의 경우는 그 정부 증상 자체를 스스로가 증상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아까 전에 제가 말한 예에서도 그렇지만 내가 건강해졌다, 드디어 병이 나았다라고 생각을 해요. 보통의 환자들은. 증상을 증상이라고 생각을 안 하고 내가 치료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안 하고 이 고양된 자존감 자체가 증상이기 때문에 이 고양된 자존감 때문에 전반적인 그 문제 자체를 약간 부인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실제 임상에서 보면 어떻게 되냐면은 정구 증상이 시작될 지금부터 환자가 안 와요. 안 오다가 이제 풀블로운한 상태에서 응급실에서 마주치게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개입의 시기를 다 놓쳐버리게 되는 거죠. 이런 것 때문에 이제 한 가지 제한된 방법이 최근에 이제 바이폴라 연구들에서 개입에 대한 연구들에서 좀 많이 제한되고 있는 방법이 환자가 스스로의 상태를 좀 알아차리도록 그리고 그거를 스스로 매니징을 할 수 있도록 스마트폰 앱을 사용을 하는 거예요. 디지털 치료제죠. 왜냐하면 정부기에는 수면이나 활동성이나 생리적 패턴이나 말의 속도 패턴 이런 것들이 다 바뀌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보면은 우리가 사용을 하는 이 스마트폰 이게 얘 자체가 사실은 이 수면, 활동성, 생리 패턴, 생리적 패턴 그리고 말까지 다 특정을 할 수가 있죠. GPS도 달려있고 엑셀레이터도 달려있고 그다음에 뭐 우리 하트레이트 측정하는 거 이런 것들 다 있고 보이스 레코딩 되잖아요. 이런 장비들을 사용을 해서 되게 여러 가지 변인들의 측정이 최근에 고안이 되었고 많이들 쓰고 있고 그다음에 증상 그 사파를 상당히 정확하게 예측을 하더라라는 것들이 꽤 밝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2020년, 2021년에도 이제 리뷰 논문이 나왔고요. 네, 최근에 되게 특징적인 움직임으로는 이 스마트폰을 사용한 기법에서 최근에 되게 특징적인 움직임으로는 자연주의적인 세팅에서 환자의 말 패턴이 실제로 되게 변화를 하고 그게 굉장히 예측력이 높기 때문에 그거를 좀 분석을 하자라는 그래서 빨리 디텍트를 하자라는 시도들이 되게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막 아이라든가 이런 데에서도 이제 양지지 분석하시는 분들이 많이들 이런 알고리즘들을 고안을 해가지고 연구 논문을 제출을 한 바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사실은 이제 기분장애 그 디지털 치료제에 대한 연구들을 몇 개 저희 병원에서 저희 과에서 이제 몇 개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 변인들에 대해서도 저도 이제 아이디어를 냈지만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보이스 레코딩해서 그 시그널을 분석을 하자라는 아이디어를 냈고 거의 그거를 이제 시도를 해보려고 하고 있어요. 좀 대단히 유용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이제 임상적으로는 그렇죠. 이렇게 예측을 하고 양리학적인 개입을 해주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근데 여전히 우리가 그래도 알아야 되는 거는 이게 너무 여러 가지 요인들이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재발에 대한 연구를 포기해서는 안 되잖아요. 어떤 메커니즘이 이 장애의 완치를 계속해서 방해를 하고 계속 재발을 하도록 하는가. 그거에 대해서는 사실 이론적 연구가 아직까지는 좀 부족합니다. 아직까지는 결론이 나지 않은 그렇지만 꽤 그래도 많이 좀 힘이 실어지고 있는 가설 두 가지를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오늘의 특강을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우리 랩에서는 좀 자주 보셨을 것 같아요. 이 모델은 뭐냐면 이제 리워드 하이퍼 센서티비티 모델이라는 건데 그 알로이라는 사람이 2015년에 드디어 통합을 했고 한 2005년부터 계속 이걸 꾸준히 이렇게 작업을 하셨는데 어쨌든 이제 바이폴라 환자들, 바이폴라의 취약성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어떤 취약성을 가졌냐면은 리워드 시스템 있잖아요. 그러니까 도파미너지क 시스템 자체가 너무너무 취약해가지고 그 꼴이나
그러니까 목표나 아니면 어떤 좀 보상과 관련된 단서에 지나치게 너무 예민하게 막 활성화가 확 되거나 아니면 확 가라앉아 버리거나 이런다는 거예요. 그런 거는 이제 저번 학기에 제가 좀 설명을 했던 어떤 유전적 또는 후생유전학적인 어떤 도파민 시스템의 변이가 관련이 된다라고 알려져 있고요. 그래서 이런 이제 도파미너직 시스템이 이렇게 자꾸 너무 민감하게 움직이는데, 여기서 문제는 이 도파미너직 시스템 자체가 결국은 어떤 목표를 추구하는 행동과 목표를 추구하는 정서를 고갈을 시킨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어떤 엑스터널 하든 아니면 인터널 하든 어떤 골 혹은 리워드와 관련된 단서가 딱 주어졌을 때 바이폴러에 취약한 사람들 혹은 바이폴러 환자들은 그 도파미너직 시스템 자체가 헛파이어링이 되면서 이제 운동 행동도 증가하고, 왜냐하면 목표를 잡으러 가야 되니까 운동 행동도 증가하고 모티베이션도 증가하고, 뭐 목표를 추구하는 정서들, 그러니까 대체로는 조금 막 행복하고 기쁘고 이런 정서들 고양되고, 그런 정서들과 또 만약에 이제 목표에 대한 노력이 좀 좌절됐을 경우에는 앵거 같은, 그러니까 목표를 어쨌든 추구하는 그 정서가 계속 유발이 된다. 그러니까 이런 정서들, 이런 정서나 행동들이 매닉과 하이포매닉 심텀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모델에서는 디프레시브 심텀에 대해서는 이제 반대 방향으로도 설명을 하고 있는데, 너무 처벌적이거나 아니면 접근 동기를 완전히 소거하는 그런 자극을 만났을 때, 다른 사람들이라면, 정상적인 사람들이라면 약간 조금 가라앉았다가 다시 좀 회복이 되고 마는데, 이 사람들은 그 도파미너직 시스템 자체가 확 다운 레귤레이티드 돼버리면서 이제 좀 안헤도니아나, 그러니까 그 무쾌감증이나 아니면은 무동기 상태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축 처져 버리는 이런 양극성 장애 특유의 그 우울증을 잘 설명해 줄 수 있는 모델이기는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게 그래서 단순히 딱 처음 온셋만이 아니라 그 재빨이랑도 되게 관련이 된다라는 연구들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이제 바스 센서티비티 같은 경우는 좀 아쉽기는 하지만 이게 설문지로 주로 측정이 됐었는데, 그 베이슬라인의 그 높은 바스 상태, 그러니까 행동 활성화 상태가 되게 높은 사람들은 전반적으로 이제 하이포매닉이나 매닉 에피소드로 나중에 릴랩스하기가 쉽다라는 연구들이 꽤 반복적으로 되어 있었고, 그다음에 반면에 이제 양극성 장애 환자들 중에서도 그 베이슬라인 바스 센서티비티가 낮은 것으로 본인 응답을 했던 사람들은 이제 나중에 디프레시브 에피소드를 발전시키기 쉽더라라는 연구들이 좀 반복적으로 나왔었고요. 근데 사실 저는 이거에 대해서는 약간 글쎄 막 이런 느낌이긴 하지만 어쨌든. 그리고 이제 그 어떤 퍼스널리티나 코그니티브 스타일 같은 경우에도 이제 주로는 꼴 렐러번트한 어떤 행동에 대해서 본인이 생각하는 인지적인 특성들을 좀 연구를 했었는데, 이제 연구들에 따르면은 이런 어떤 그 높은 성취 목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주로는 이제 매닉 심텀을 발병을 시키더라, 재발이 되더라 연구들이 있었고, 이것도 다 설문지 연구예요. 근데. 그리고 이제 특히 저희가 조금 관심이 있었던 거죠. 그 사회적인 어떤 명성이나 아니면 금전적인 성공 같이 좀 사회적인 성공들 있잖아요. 사회적인 외적인 성공들, 이런 거에 대한 제 목표를 강하게 추구하는 어떤 인지적인 스타일을 가진 사람들이 아무래도 매닉 심텀을 발전시킬 나중에 재발할 확률이 되게 높더라. 이것들이 다 이제 환자 대상 연구들이었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아무래도 더 나중에 재발률이 높아진다라는 연구들이. 또 이제 중요한 것은 아까 이 모델 자체가 외부 사건 혹은 뭐 내부 사건들도 있지만 어쨌든 사건에 의해서 이 원래의 취약성이 자극이 되는 그런 모델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라이프 이벤트에 대한 연구들도 제법 있었는데, 실제로 꼴과 관련된 어떤 좀 좋은 사건들이 있었을 때 매닉 에피소드, 매닉 심텀을 발전시킬 확률이 더 높고, 좀 실패라든가 아니면 좀 어떤 뭐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다든가 혹은 뭐 이런 사회적인 안 좋은 일이 생겼을 때, 그럴 때 주로 이제 디프레시브 심텀을 나타내는 경우들이 많더라라는 연구들이 좀 반복적으로 나타났었고요. 뭐 이외에도 이제 양리학적으로 이제
바이폴라 환자들에서 도파민 증가시키는 암페타민 같은 약물 사용을 하는 사람들은 이제 조증 재발할 확률이 더 높고, 또 이제 우리가 흔히 쓰는 리튬 있잖아요. 바이폴라의 치료에 자주 쓰는 리튬은 도파민 수준을 실제로 감소를 시킵니다. 이런 어떤 도파미너직 패스웨이와 관련이 있다라는 양리학적인 생리학적인 증거들은 상당히 많고요. 이제 문제는 이 모델이 그렇게 완벽하지는 않아요. 재발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혹은 병의 코스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는 사실 그렇게 좋지는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게 그 딱 처음에 취약성 스트레스 모델에 딱 이렇게 맞는 모델이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온셋을 설명하는 데는 꽤 적절하지만, 근데 문제는 여전히 재발할 적에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는 그런 명확한 스트레스가 없는 그런 상태에서 그냥 재발을 자꾸 한단 말이에요. 정말 계절이 오면 재발을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이제 이 모델은 특징이 뭐냐면은 더블 디프레션 있잖아요. 혼재성 서퍼 같은 거, 혹은 되게 라피드한 사이클링, 점점 더 라피드해지는 사이클링, 혹은 이제 무드 스윙 같은 거. 사실 이게 되게 흔하거든요. 바이폴러 환자들에게서는 그 일상적으로 무드가 이렇게 평이하지 않아요. 정상인처럼 평이하지 않고 이렇게 자잘하게 계속 왔다 갔다를 해요. 근데 이런 자잘하게 왔다 갔다 하는 이 일반적인 상태를 이 모델에서 아주 정확하게 설명을 하기가 좀 어렵죠. 그래서 제안된 게 이제 이 모델은 2017년에 처음으로 제안이 되고, 아직까지는 이 논문은 한 20몇 번 정도 이제 인용이 됐었는데, 뉴로 컴퓨테이셔널 모델링이에요. 그래서 이 모델에서는 이제 좀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은, 이 어떤 개인이 무드 바이어스의 어떤 특징을 딱 이렇게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보상에 대한 기대 측면에서 좀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 이게 보상에 대한 기대하고 실제 보상의 불일치가 나타나잖아요. 그러면 이 보상 예측의 오류가 이제 선조체의 활동을 이렇게 증가시키거나 감소를 시킵니다. 그리고 이 선조체의 활동은 그 도파미너직 패스웨이의 일부, 그러니까 선조체가 도파미너직 패스웨이의 일부이기 때문에 당연히 선조체의 활동이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것은 목표 지향 행동이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것과 이제 관련이 되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연구들에 따르면 내가 원래 가지고 있던 보상 기대에 비해서 되게 높은 보상을 받았어요. 기쁘잖아요. 그래서 선조체가 활성화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도파민 서킷이 다 활성화가 되면서 목표 지향적인 행동과 긍정적인 기분 상태가 나타나서 보상을 더 추구하러 갑니다. 왜냐하면 이거 되게 진화적인 건데, 왜냐하면 내가 기대했던 것보다 높은 보상을 받으면 이거 되게 이득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더 추구를 해야죠. 그렇고 만약에 이제 예상보다 내가 낮은 보상을 받았어요. 그러면 선조체의 활성화가 저하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목표 지향 행동이 감소하고 부정적인 기분 상태도 유발되는데, 이것도 역시 되게 진화적이죠. 내가 어느 정도의 코스트를, 반드시 어떤 목표 추구 행동들은 코스트가 들잖아요. 내 에너지가 소모된단 말이에요. 그 소모되는 에너지를 줄이는 행동들이기 때문에 그 도파미너직 패스웨이를 다운시킨다는 거는 이거를 줄이는 행동이기 때문에 상당히 진화적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긍정적이건 또 이제 이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이 기분 상태 자체가 다시 또 이제 베이스라인 셋을 만드는 거죠. 내가 보상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기대를 할 것인가. 내가 긍정적인 기분 상태일 때는 이 보상에 대해서 더 높은 기대를 가지게 되고 학습을 하게 되고, 이렇게 부정적인 기분 상태일 때는 더 낮은 기대를 가지는 것으로 학습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요, 이 모델이 네. 되게 생태적으로 맞다라고 하려면 기분이 약간 그런 사인파처럼 움직여야 되잖아요. 네. 떴다가 떨어졌다, 떴다가 떨어졌다 네, 이래야 맞아요. 되는데 네. 실제 클리니컬 코스는 대부분 우울하다 어쩌다 뜨잖아요. 그게 학습률을 매개 변수로 잡았어요. 이 연구자들이. 그러니까 매개 변수가 두 개가 있는데, 이 모델에 하나는 이 바이어스가 되는 수준, 그러니까 바이어스가 평범한 사람이라면 그렇게까지 극단적으로 왔다 갔다 바이어스가 크게 되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학습률. 그래서 부정적인 거를 잘 학습하느냐, 긍정적인 것을 잘 학습하느냐, 이렇게 두 가지의 매개 변수를 가지고서, 근데 이게 실제 환자를 대상으로 실험을 했지는 않았고 시뮬레이션 실험을 돌렸습니다.
꽤 이제 재밌는 약간 아직 더 연구해볼 가치가 굉장히 높은 어떤 새로 제안된 가설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실제 환자 코스랑 어느 정도 피팅이 되는지 같은 걸 좀 네. 나중에 맞춰 네, 봐야겠네요. 맞아요. 그거 해보고 싶어요.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런 제안된 모델이고, 그래서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렇게 사인표를 그리면서 움직인다라고 이제 연구자들은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상에 대해서 기분 편향이 너무 과도해진다면은, 근데 이 그림처럼 여기 있는 이 그림처럼 이렇게 어떤 이렇게 보상에 대한 그 기대와의 불일치 때문에 이제 기분이 되게 좋아졌어요. 그게 되게 극단적으로 좋아져서 보상에 대한 기대도 요만큼 높아졌다가 그게 아닌 거죠. 보상에 대한 기대만큼이 아니니까 또 확 떨어지고 이런 왔다 갔다 하는 큰 사인파가 만들어진다. 극단에서 극단으로 옮겨 다닌다라고 하는 무드 스윙을 되게 잘 설명해주는 어떤 모델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사람들이 시뮬레이션 테스트를 좀 돌려봤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두 가지를 이제 매개변수로 넣었어요. 그래서 이제 익스펙테이션과 프레딕트 에러와 실제 기분이 상당히 일치한다라는 것을 시뮬레이션 테스트에서 보여줬고, 이 지금 여러 가지 그래프들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그 매개변수를 하나만 넣었을 때예요. 매개변수를 이제 무드 바이어스, 그러니까 기분이 얼마나 이렇게 확 편향되는지를 넣었을 때인데, 실제로 이제 노멀한 기분의 바리에이션에서는 조금씩만 움직이고, 그다음에 이제 사이클로사이믹한 사람들은 더 좀 크게 움직이고, 바이폴라 2는 더 크게 움직이고, 이제 1은 더 심하게 이런 식으로 이제 나타나는데, 이제 여기에 더해서 어떤 학습률 같은 것을, 그러니까 뭐 보상에 대한 학습과 처벌에 대한 학습이 얼마나 잘 되는지를 이제 매개변수로 넣으면 이 모델이 상당히 잘 설명을 해준다라고는 하는데, 아직까지는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실제 환자에게 대입해가지고 이 연구가 이루어지지는 않았어요. 이거는 그냥 컴퓨테이셔널한 모델링이고 시뮬레이션 테스트를 돌려봤을 뿐인 그럼 컴퓨터가 혼자 시뮬레이션 하는 거예요? 네, 컴퓨터가 혼자 했어요. 그럼 익스펙테이션과 프리딕션 에러와 무드의 관계를 어떻게 시뮬레이션을 해요? 지가 하는 거잖아, 그럼 결국. 응? 아니야, 이 각각을 먼저 이제 몇 개를 특정을 해놓고 그다음에 이제 시뮬레이션을 돌리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는 약간 이런 시뮬레이션 테스트들을 되게 많이를 하더라고요. 또 심리학 쪽에서도. 그러니까 어느 정도 관찰값을 가지고 그럼 일반화된 시뮬레이션을 한다는 거잖아요. 네네. 초기에 관찰감 몇 개를 가지고서 하기는 하죠. 선조체 반응이랑 이런 거 저런 것들이 이제 그 사전 연구들에서 있었기 때문에 그 수치를 넣어가지고 이제 시뮬레이션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익스펙테이션이 매개를 해서 모드가 왔다 갔다 네. 한다라는 거군요. 네, 이 모델 자체는 그래서 계산적으로는 상당히 잘 입증이 될 수 있지만, 하지만 이제 실제 환자에서 어떤지는 우리가 봐야 아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재미있는 이론이지만 아직까지는 좀 검증돼야 할 부분이 많은 이론이고, 사실 재발 자체가 바이폴라에서 굉장히 큰 이슈임에도 불구하고 그 메커니즘 자체가 아직까지 정확하게 설명이 되어 있지 않고, 사실은 투발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설명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바이폴라의 메커니즘 연구 자체는 사실 되게 가치가 있고 아직까지 더 나아가야 할 분야인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소개를 해드렸고요. 네, 저는 일단은 오늘은 강의는 여기까지.